자, 특수 신용장 보실게요. 전대 신용장은 설명하고 있는 용어가 좀 많아요. 그래서 레드 클래스 크레딧, 패킹 크레딧 또 있어요. 요 4개가 전대 신용장에 대한 영문 표현 다거든요. 그러니까 정의가 나왔을 때 뭐 이 중에서 틀린 거를 고르면 요 4문제에서 뭐 3개 단어가 나오고 나머지 다른 게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문 표현명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 전대 신용장은 선수금 뭐 선대 신용장, 선수금 신용장 이런 것들도 다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쉬워요. 정의는 쉬워요. 수익자가 미리 대금을 수익자에게 미리 대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물품의 선적과 관련된 선적 서류 발행 전에 신용장 금액을 수익자 앞으로 전대하여 줄 것을 숙권하고 있는 신용장이란 거는 결국에는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먼저 수입자가 그냥 대금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대 신용장이다. 그래서 뭐 선적하기 전이나 선적 서류 제시 전에 수입자가 미리 대금을 지급한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 전대 신용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 요 영문명하고 용어들 잘 기억해두면 될 것 같고요. 회전 신용장도 그냥 요 정의 내용으로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특수신용장은 다 정의가 쉬워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보시면 동일 거래처와 동일 물품을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시마다 계속해서 똑같은 물품을 일정 기간마다 거래를 하는데, 이게 이제 거래시마다 신용장을 발행하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신용장 금액이 자동적으로 갱신될 수 있도록 발행된 신용장을 회전 신용장이라고 하고, 이 회전 신용장 금액을 갱신하는 경우에 있어서 누적적인 방법과 비누적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문명을 잘 보시면 되고, 누적 방법은 이거예요. 갱신 전에 미사용 잔액이 남은 거 있죠. 그게 누적되면 누적 방법이고, 미사용 잔액이 누적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소멸되면은 비누적적 방법이 됩니다. 아셨죠? 내용은 쉬워요. 그러니까 요 영문 표현명을 잘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구상무역 신용장이에요. 제가 첫 시간에 무역거래에 대한 무역 종류를 말씀드리면서 연계무역이라는 게 있죠. 물구 대제로 말씀드렸어요. 물물교환, 구상무역, 대응구매, 제품환매. 그죠? 그 중에 구상무역은 여러분들이 정의가 기억 안 나도 뭐예요? 구상무역은 특수한 신용장이 발행된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이것들인데, 구상무역 당연히 수출입 물품 대금을 그에 상응하는 수입 수출로 상계하는 방법이다. 자, 동시발행 신용장 보시면 수입상이 수입 신용장을 발행을 하죠. 그 신용장은 수출국에서 수출상도 같은 금액의 수입 신용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조건이 있는 신용장이에요. 자, 이거 예시를 좀 말씀드리면은 먼저 수입자가 수입 신용장을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 수출자가 그 이미 발행된 신용장의 금액이랑 동일한 반대 수입 신용장을 또 발급을 해야 돼요. 그것을 바로 이제 카운터 LC라고 하거든요. 실제 상대방이 먼저 수입 신용장을 개설하면 그 수입 신용장의 동액만큼 수출자도 신용장을 발행을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상응하는 카운터 LC를 발급해야지만 유효함을 인정하는 게 동시발행, 그래서 동시발행 신용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시험 문제 예시 문구로 중간에 카운터 LC 요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동시발행 신용장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이제 대표적인 문구를 말씀드렸으니까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탁 신용장은 에스크로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는 기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상이 선적 후에 이를 수입상과 수출상의 공통 기탁 계정이 있습니다. 기탁 계정에 기탁을 해두고 수입상으로부터 다른 물품을 반드시 수입할 때 그 결제 대금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신용장이 바로 기탁 신용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토마스 신용장은 뭐냐면 동시발행 신용장이랑 약간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당사자 1방이 먼저 신용장을 발행을 해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일정 기간 후에 동에게 신용장을 발행하겠다는 보증서를 발행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이게 뭐냐면 동시발행 신용장은 바로 이제 카운터 LC를 발급을 해야 돼요. 동액만큼. 근데 토마스는 비슷한데 당장 수출자가 수입할 품목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면 네가 먼저 신용장 발행하면 내가 일정 기간 후에 동액만큼 반드시 신용장을 발행할게 하는 보증서를 대신 발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토마스 신용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보증신용장 보실게요. 보증신용장 중요하죠.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거 다 중요해요. 근데 이제 보증신용장도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좀 보시면 되고 무형영어 시험이어서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정의는 신용장 발행은행이 자, 지급보증 상대 은행으로 하여금 특정인에게 금융지원 등 여신행위를 해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 특정인이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특정인에게 너가 돈을 빌려줘. 근데 그 돈을 빌림을 받는 자가 채무의 상환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대신에 이제 돈을 지급을 해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채무의 상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지급을 이행하겠다는 약속 증서고 결국엔 제시서류는 불이행 진술서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환신용장은 뭐예요? 수출자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해야지. 즉 계약관계에서 계약을 이행을 해야지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이 보증신용장은 신용장 발행은행이 이 지금 지급보증 상대 은행한테 너 A라는 사람한테 돈을 꺼줘. 신용장을 발행해줘.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대금 지급을 안 하잖아 너한테. 그러면 내가 대신해서 대금 지급을 해줄게 라는 보증서예요. 한마디로 어때요? 채무의 이행을 안 했을 때 이용하는 게 바로 보증신용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제 제시서류는 불이행 진술서가 되는 게 요거랑 비교돼서 나오는 게 이제 청구보증이에요. 청구보증은 요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증서에 기재된 문헌에 요구하는 서류가, 그러니까 이 청구 보증을 하는 문헌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제시되잖아요. 그러면 원 계약의 채무 불이행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요. 무조건 이 서류가 제시되면은 이 지금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약정된 금액이 지급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약간 차이점이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청구보증은 채권자, 수익자의 이 진술서만으로 은행이 채권자에게 약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그러면 보증신용장과의 차이점은 뭐냐? 보증신용장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보증한 증서예요. 그죠? 그래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당연히 이 보증신용장의 은행이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발행은행이, 신용장 발행은행이. 반면에 청구보증은 주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없는 경우에도 그 청구보증에 있는 서류에 나오는 보증 조건에 따라서 지급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보증인이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증신용장의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권리 의무 및 형식 등에 있어서 UCP 600에 신용장 통일 규칙이 적용돼요. 근데 청구 보증은 그런 게 없어요. 이해 가셨죠? 자, 그리고 보증 신용장의 경우에는 어음부 거래 근거가 돼요. 근데 보증 신용장 발행은행은 그러한 어음을 발행하는 자에 대하여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되지만 청구 보증은 어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이해 가셨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1번하고 2번 정도만 좀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청구보증에 대한 정의하고 보증신용장에 대한 정의만 정확히 아시면 되지 이 청구보증에 대해서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시험 문제 몇 회에 한 번씩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너무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교재를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환신용장과의 차이점 보실게요. 자, 지급 구조를 보시면 보증신용장은 발행 의뢰인 측의 기본 계약상에 당연히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해요. 반대죠.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지만 화환신용장은 수익자의 근거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자, 제출되는 서류는 보증신용장은 발행 의뢰인 측의 기본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는 수익자의 진술서를 기재한 서류만 요구해요. 한마디로 이게 바로 불이행 진술서가 되겠죠. 반면에 화환신용장은 뭐예요? 선화증권과 같이 제3자가 작성한 서류가 요구됩니다. 선화증권은 뭐 운송회사가 발급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제3자가 작성한 서류가 요구가 되고 채무의 발행 시점은 당연히 보증신용장은 기본적인 계약관계가 성립함과 동시에 은행의 채무 부담이 시작이 돼요. 하지만 화환신용장은 수익자가 정당한 서류를 제시하고 그 지급을 요청을 할 때 이제 채무의 발생 시점이 그 지급을 요청할 때가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뭐 화환신용장과 보증신용장에 대해서 디테일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을 거야. 요 정도만 좀 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사신용장 볼게요. 최근에 이제 영문명으로 조금 기출이 됐는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한글명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요 영문 표현명은 잘 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어음 매입 수권서예요. 수익국에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유사 신용장은 대금 지급, 은행이 대금 지급을 확약하고 있지 않아요. 한마디로 진짜 신용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사 신용장은 실제 신용장이다 하면 틀린 문제예요. 유사 신용장은 비슷한 기능은 수행하지만 실제 신용장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음 매입 수권서는 수입국의 은행이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서 수출국의 자신의 본 지점 또는 환거래 은행에 수출상이 수권서에 명시되는 일정 조건의 서류를 준비하여 자, 누구를 수입상을 지급인으로 하는 어음을 제시하면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통지서입니다. 아셨죠? 자, 본인의 본지점 또는 환거래 은행에 수입상을 지급인으로 하는 어음을 제시하면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통지서가 뭐다? 어음 매입 수권서다. 자, 그러면 어음 매입 지시서는 뭐냐면 똑같아요. 수입국의 은행이 수출국에 있는 자신의 본 지점 앞으로 수출상이 일정 조건에 일정 금액 이하의 환어음을 발행하였을 경우 그 환어음을 매입하여 줄 것을 지시하는 통지서입니다. 이거의 차이점은 이제 뭐냐? 간단해요. 어음매입 수권서는 본지점 또는 환거래 은행인데 오로지 어음매입 지시서는 이제 수입국 은행의 자신의 본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어음매입 수권서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어음지급 수권서인데 어음매입 수권서 아니면 어음지급 수권서가 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뭐냐면 수입국의 은행이 이것도 다 똑같아요.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서 수출국에 있는 자신의 본지점 또는 환거래 은행에 수출상이 일정한 조건을 발행하는 환어음에 대해서 이제 지급할 것을 지시하는 통지서예요. 그래서 어음매입 수권서는 우선은 수입상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는데 어음지급 수권서는 지급인이 통지은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통지은행은 이거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정의를 조금 정리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